한다. 그건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만 취급하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학문도 나누면 자연과학이 있고 무슨 과학이 있어요? 사회과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은 우리가 결정론적인 사고라고 그랬죠. 자연과학은 만고불변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라든가 자연현상 이 자체를 연구하는 거고,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무슨 사고라고 그랬냐면 이건 확률론적인 사고예요. 그죠?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행위는 자로된 듯이 자연현상처럼 항상 정확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논리 중에서는 100%란 논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항상 뭐는 존재한다. 예외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시험에서 인용한 거는 얘가 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순수학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얘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얘하고 얘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 사회과학은 잘 안 쓸 거예요. 뒤에 학자들도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념이라는 거는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우리가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일반적 이념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이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조선시대는 사회적인 이념이 있다 없다. 조선시대도 사회적인 지도 이념은 있었던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자.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 지도 이념이었다고요. 근데 그거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의 이념이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 아니에요. 그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이거란 말이에요. 법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간에 보편적으로. 그러면 부동산학도 일반 학문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 이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으면 뭐를 제일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대답을 해요. 못 참고. 뭔가 불편하면은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갈수록 연기력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무슨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자,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게 아까 한 논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토지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그죠? 얘를 낭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무슨 이용을 추구하자. 그렇죠. 최이호 이용을 추구하자. 그게 효율성이 결부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이 뭐다? 그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근데 이거는 민간 부분에 우선했을 때 얘기고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는 모두 고려해야 돼요. 형평성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토지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그러면 이게 소유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생활해야 되는 게 기부라고 얘기했었죠. 미국 애들은 기부를 잘하는 거예요. 기부를. 그래서 걔네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뭐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모은다고요. 모금을 한다고요. 기부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기부받아서 한 두세 달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라톤을 뛰겠다. 그래서 완주를 하면 다시 또 기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네는 모든 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쉽다 어렵다. 그게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미국의 리얼터페의 기준이에요. 리얼터페의 윤리강령 서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해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터페가 뭐냐면 중개사협회가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갑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지금 저기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 나라 있죠?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기 회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재벌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백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윤리강령인데 효율성을 추구하든 형평성을 추구하든 간에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법률적인 적합성을 띠지 못하면은 부동산 활동에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간혹 교과서에 보면은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해서 뭐 효율적 관리라든가 공감이 뭐 환경가치 증대 원리인데 이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 학에만 국한되는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있어요. 야, 이 접근 방법의 원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경기는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호황에 집중이 되겠어요? 불황에 집중이 되겠어요? 자, 호황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불황이.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는 빗맞게 돼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경기가 왜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모이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학자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정치평론가에 대한 모여서 뭐를 제시를 해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럼 경기가 바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대안만 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시 모여서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즉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학자들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이라고 세 개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김용진 교수라는 양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방법이라는 것이지 얘가 제일 우수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제목을 보시면 법 제도적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나가서 투자할 수 있고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갖고는 행위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시장에 들어온 사람 다 이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논리예요. 지금은 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의사결정. 요게 1990년대 도입한 기법이에요. 그럼 벌써 꽤 시간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한 지문이 있죠. 그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쓴 거예요. 의사결정 접근, 인간은 합리적 존재고 자기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그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라고 돼 있죠.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번역의 차이예요. 번역에.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감정평가론이 있죠. 이게 미국에서 30년대 교과서가 처음 나왔어요. 이거를 일본 애들이 60년대 베꼈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70년대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가 40년 만에 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정했어요. 2000년에. 얘네 영향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 가면은 왜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배우는 것 있죠? 그게 다 일본 애들 용어예요. 일본 애들 한문으로 쓴 걸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비교하면은 누가 영어를 더 못해요? 우린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중국 애들이 있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으면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해요? 얘네가 제일 잘해요. 우리 영어 못해요. 못하는데 얘 때문에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니네 이 발음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참고로 감정평가협회가 아시아 감정평가협회가 있어요. 회장단은 다 중국 애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영어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번역을 할 때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번역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우리나라가 한글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역도 많고 오류도 많았겠어요. 그죠? 그게 옛날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연구 대상에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이 있고 부동산 뭐가 있다고 그래요? 현상이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거 이제 우리나라 김용진 교수가 번역해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밀접한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럴 때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게 활발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안 좋으면 경기가 불황일 거 아니에요. 이게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는 부동산을 대상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가 불황이면은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걸 제안하면은 이 다음에 오는 경기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체들이 다 연구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웅희 교수는. 그런데 연구 분야라는 것 있죠. 연구 분야가 결국은 부동산을 대상하는 일련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예전에 번역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분야에 보면 기초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실무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는 거기 가면 무슨 분야가 있냐면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 무슨 분야 지원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수식되어 있겠어요? 이게 조금 아까 의사결정 접근 방법 얘기했었죠?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지금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 여부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결정 분야라는 거예요. 결정 분야. 그런데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자, 천만 원을 투자하면 1,2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1,000만 원 투자해서. 그러면 투자해야 돼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 벌 수 있다. 투자한다, 안 한다. 자, 일반인들이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말려야 된다고요. 왜 말려야겠어요? 시장 이자율이 얼마냐를 확인해야죠. 시장 이자율이 10%면은 1,200이니까 20% 아니에요, 수익이. 그럼 투자해도 된다. 그런데 얘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수익이냐 이거예요. 1년 후에 나타나느냐, 2년 후에 나타나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수익률 계산은 단리 계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무슨 분야? 지원 분야예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다? 마케팅은 중개보다도 더 넓은 의미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래서 컨설팅, 평가, 마케팅 이런 것들이 지원 분야에 해당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항목을 물어보지 않고 실무적으로 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런 식으로만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겠어요? 금융수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초 분야에 가게 되면 금융수학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항목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론 분야에 가게 되면 세금 기초금융수학이라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가치라고 배우는 거예요. 미래가치, 현재가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올바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은 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역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활동 뭐 이런.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돼 있죠. 예, 참고사항에.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거기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두 가지가 이게 효율성에 관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김영진 교수가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거 세 가지만 제시했고, 근데 얘가 없잖아요. 형평성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제자 되는 양반이 여기다가 공정성이라고 나중에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저게 15회 이후로 딱 한 번밖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쪽에 안에서.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기 능률성에 대한 거 박스에 가면은 이전의 원리, 보족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죠. 그 이전의 원리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계에다 이전하면 훨씬 더 활동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이미 된 거예요. 이거 1970년에 제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시간을 되돌려 보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호적등본을 띄든 아니면 졸업증명서를 띄면은 다 거기를 가야 됐어요. 회사를 다니면 하루 뭐에서 뭐 월차를 쓰든 뭘 하든 거기 가야 됐는데 지금은 어디서든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한 거예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낸다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하단을 가면은 부동산 활동의 특별원칙이라고 해서 감정평가 권리분석의 특별원칙이라고 있죠. 다 참고사항이에요. 그리고 권리분석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 학계론이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고 그래서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표준목차를 제시한 거예요. 그걸 제시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학계론 교과서에서는 중개, 컨설팅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권리분석.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표준목차상에 없는 애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굳이 괜히 거기다 글자 따서 외우거나 할 필요 없이. 그리고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은 감정평가사들이나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속성이에요. 그죠? 예, 시간이 돼서 우리 또 쉬어야 돼요. 쉬었다 들어오세요.